봄이 깊어가는 4월의 어느 밤이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걸려 있었고 그 달빛은 지상의 모든 것에 은빛 휘장을 들이우고 있었다. 기생집 거리에는 퉁소 소리가 흘러나오고 취한 웃음소리와 기름등불의 온기가 뒤섞여 골목 사이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화려하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어딘가 슬픈 거리였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그날 밤 한량의 행색으로 그 거리를 걷고 있었다. 헐렁하게 갓을 눌러쓰고 낡은 도포를 걸친 그는 누가 보더라도 그저 한가로운 선비나 한량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웃음소리가 넘치는 기생집 처마를 스치고 취객들의 발걸음을 헤아리고 골목골목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그 눈빛은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어사의 눈이었다. 그가 기생집 거리의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골목 한 귀퉁이 담장 아래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화려한 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그맣고 쓸쓸한 그림자였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16이나 되었을까. 앳된 얼굴의 소녀가 고개를 파묻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비단 치마가 먼지 위에 흘러내리고 댕기 끝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박문수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이 밤에 왜 혼자 울고 있느냐? 소녀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놀람과 경계심이 동시에 떠올랐다. 박문수는 위협적이지 않게 그러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이 밤에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기가 어렵구나. 소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달빛 아래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월량이라 합니다. 월량. 달빛이라는 뜻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원래 이 고을에서 약재를 파는 양민의 딸이었다. 아버지 박 씨는 대대로 약재상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욕심도 없었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다. 그저 새벽부터 저녁까지 약재를 고르고 손님들의 병을 듣고 때로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월량은 그런 아버지의 딸답게 심성이 맑고 총명했다. 글도 읽을 줄 알았고 노래 솜씨도 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 약재상 집딸을 볼 때마다 저 아이는 복 받을 거야라고 입을 모으곤 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2년 전부터였다. 관청의 아전들이 약재상 골목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세금을 이유로 약재 일부를 가져갔다. 그 다음에는 품질 검사를 이유로 좋은 약재를 골라 가져갔다. 박 씨는 억울했지만 말을 못했다. 관청에 찍히면 더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전들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해 가을 아전 하나가 약재상에 들이닥쳐 창고를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약재 전부를 헐값에 넘기라고 했다. 박 씨가 거부하자 아전은 태연하게 장부를 꺼내들었다. 거기에는 박 씨가 관청에 내지 않은 세금이 수백냥어치 기록되어 있었다. 조작된 장부였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아들었고 일주일 안에 내지 못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박 씨는 평생 모은 것을 털었다. 그래도 모자랐다. 친척에게 빌렸다. 그래도 모자랐다. 결국 박 씨는 병이 들었다. 몸이 먼저 무너진 것인지 마음이 먼저 꺾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 겨울이 끝날 무렵 아전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더 단호했다. 빚을 못 갚겠으면 딸을 기생으로 팔아라. 월량은 그 말을 문 뒤에서 들었다. 15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오래도록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다. 그 손이 평생 약재를 고르고 손님의 맥을 짚고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손이었다. 월량은 눈을 질끈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월량은 스스로 기생집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박문수는 월량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달빛 아래 그의 손이 조용히 쥐어졌다가 천천히 펴지는 것을 월량은 보지 못했다. 그것은 분노를 사귀는 사람의 손이었다. 고맙다. 말해주어서. 박문수는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월량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가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위로의 말 한마디 더 없이 돌아서는 그를 보며 월량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박문수는 돌아서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량 행세를 유지하면서 이 고을의 약재상 골목을 하나하나 돌았다. 이씨 약재상만이 아니었다. 골목에는 약재상이 12군데나 있었는데 그 모두가 같은 수탈을 당하고 있었다. 조작된 세금 장부, 강제로 빼앗긴 약재, 터무니없이 낮은 매입가. 수법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박문수는 하나하나 기억했다. 기록하지 않아도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새겨졌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주막 한 귀퉁이에서 아전 하나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문수는 자리를 옮겨 그 옆에 앉았다. 술 한 잔을 건네며 가볍게 말을 붙였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입이 헐거워진다는 것을 박문수는 잘 알고 있었다. 아전은 기분 좋게 떠들었다. 자신이 이 고을에서 얼마나 실권을 쥐고 있는지, 약재상 골목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사또에게 상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술 기운에 흘러나오는 말들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아전이 깜빡 졸음에 빠진 사이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흘러내렸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그의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었다. 수탈 내역 날짜, 금액, 그리고 사또에게 상납한 은자의 액수까지. 그것은 비밀 장부였다. 아전이 자신의 증거를 품속에 넣고 다닌 것이었다. 박문수는 소매 안에 숨겨둔 종이를 꺼내 빠른 손으로 모든 내용을 필사했다. 그리고 장부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다. 아전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날 밤 박문수는 다시 골목을 찾았다. 월량은 기생집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문수가 다가오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하소연을 들어주었던 나그네였다. 또 오셨군요. 한 가지만 말해두려고 왔다. 박문수는 마루 아래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그러니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슬프게 노래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어라. 월량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꽃은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핀다. 박문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월량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이 고을에서 들어본 가장 슬프고 가장 맑은 노래였다. 달이 그 노래를 들으며 하늘 높이 떠 있었다. 이튿날 새벽이었다. 동이 채 트기 전 안개가 낮게 깔린 고을 관아 앞에 인기척이 일었다. 그리고 곧 새벽의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새벽 하늘 아래 번쩍이자 관아가 발칵 뒤집혔다. 사령들이 우왕좌왕했고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다 붙잡혔다. 사또 윤씨는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뜰에 무릎을 꿇었다. 박문수는 필사해온 장부 내용과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읽었다. 수탈의 규모, 조작된 세금, 사또에게 상납된 금액.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자 뜰에 무릎 꿇은 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판결은 명쾌했다. 사또 윤씨는 즉각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아전들은 횡령한 금액 은자 700냥을 배상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리고 약재상 골목 12집의 빚은 전액 무효가 되었다. 부당하게 뜯긴 세금은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문수는 기생집 명부를 가져오게 했다. 월량의 이름을 찾아 직접 줄을 그어 지웠다. 이 아이는 기생이 아니다. 양민으로 돌아간다. 2달이 지났다. 박씨 약재상이 다시 문을 열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가게 문이 삐걱 열리던 날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그것을 바라보았다. 박씨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오래된 간판을 손으로 쓸었다. 눈이 조금 붉었다. 가게 앞에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달빛처럼 하얀 꽃이 소복이 피어있는 화분이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월량은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박씨는 한동안 꽃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글쎄다, 그냥 우리가 짓짰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월화라 불렀다. 달의 꽃. 어둠 속에서도 지지 않고 달빛 아래 피어나는 꽃. 그날 이후 월량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버지의 약재상을 도우며 손님들에게 차를 내오며 때로는 골목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밤이 아닌 낮의 빛이 깃들었다. 박문수는 그 무렵 이미 다른 고을을 향해 길을 걷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사나리, 이번 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문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인데도 희미하게 달이 떠 있는 날이었다. 달이 울던 밤이 있었소. 그는 그 말만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달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월량의 약재상 앞에 피어난 하얀 꽃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꽃은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한겨울이었다. 함경도 깊은 산골, 백두대간의 등줄기가 흰 눈에 덮여 숨죽이고 있는 계절이었다.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눈가루가 허공에 흩날렸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고갯길은 온통 무릎까지 쌓인 눈으로 막혀 있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 허름한 나그네 행색이었다. 낡은 갓에 솜이 다 빠진 도포를 걸치고 집신 위에 헝겊을 칭칭 감은 차림이었다. 코끝이 빨갛게 얼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박문수가 이 고을에 내려온 지 사흘째였다. 민심을 살피고 수령의 행실을 알아보고 백성들의 형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였다. 내리막길 저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사람이었다. 지게를 진 사람이었는데 그 지게에는 장작이 어지간히 쌓여 있었다. 문제는 걸음이었다. 그 사람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팡이로 앞을 더듬었다. 오른쪽, 왼쪽, 앞쪽. 마치 눈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박문수는 고갯길을 뛰어내려갔다. 가까이 다가서자 비로소 확인이 됐다. 노인이었다. 백발의 주름이 깊은 70은 되었을 법한 노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허옇게 멀어 있었다.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 눈먼 노인이 장작을 가득 진 지게를 지고 눈 쌓인 산길을 혼자 내려오고 있었다. 박문수는 숨을 죽이고 잠시 지켜보았다. 노인은 더듬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지팡이가 돌부리에 걸려 미끄러졌다. 노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지게가 쏠리며 장작 몇 개가 와르르 쏟아졌다.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손으로 눈바닥을 더듬어 장작을 하나하나 찾아 집었다. 쓰러진 장작을 모두 주워 담고 다시 지게를 일으켜 세우고 또 걸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르신.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류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길이 험하니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매일 다니는 길이요. 그 말이 박문수의 가슴에 박혔다. 매일. 이 눈 덮인 산길을 두 눈이 없는 채로 매일. 박문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노인의 지게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노인이 막으려 했지만 박문수는 잠깐만요 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노인은 결국 허락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내려왔다. 박문수가 지게를 지고 노인이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길을 이끌었다. 아무 말도 없이. 바람 소리와 눈 밟히는 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웠다. 마을 어귀에 닿을 무렵 노인이 말했다. 나그네 양반 추우실 텐데 잠깐 들어와 불이라도 쬐고 가시오. 오두막은 작고 낡았지만 안은 정갈했다. 화로에는 숯불이 빨갛게 피워져 있었고 구석에는 직접 만든 듯한 나무 선반에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오래된 책 몇 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눈먼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돈된 공간이었다. 노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로 위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꺼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아니, 눈이 없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었다. 박문수는 조용히 화롯불 앞에 앉았다. 어르신, 이 산중에서 오래 사셨습니까? 3년 됐소.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노인은 찻잔에 물을 따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을 훈장이었소. 노인의 이름은 강씨였다. 마을 훈장으로 30년을 살았다. 그를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글싹을 받지 않았고 재능 있는 아이는 직접 과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강 훈장을 깊이 존경했다. 그런데 3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 고을에 새 수령이 부임했다. 수령 이 씨는 탐욕스러운 자였다. 부임하자마자 곡물 창고 장부를 손떼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을 실제보다 2배로 올려 기록하고 차액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 규모가 해마다 불어나 2년째에는 500석이 넘는 곡물이 사라졌다. 백성들은 알면서도 말을 못했다. 말하면 더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강 훈장은 달랐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세금 고지서를 하나하나 모았다. 장부를 들여다보고 수치를 비교하고 실제 납부액과 공식 기록의 차이를 계산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청원서를 써서 수령에게 올렸다. 백성들이 부당하게 뜯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은 정확했고 논리는 치밀했다. 수십 년간 그를 다루어온 훈장의 문장이었다. 수령 이 씨는 청원서를 읽었다. 그리고 그것을 불 속에 던졌다. 다음 날 포졸들이 강 훈장의 집에 들이닥쳤다. 죄목은 관청을 모함한 자였다. 강 훈장은 관아뜰에 끌려나와 곤장을 맞았다. 50대. 마을 사람들이 울며 말렸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 매질이 끝난 뒤 강 훈장은 두 눈의 빛을 잃었다.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 의원도 말하지 못했다. 다만 극심한 충격과 신체적 손상이 겹쳐 시신경이 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 훈장은 그날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아들은 죄인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집안을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혼례도 올리지 못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강 훈장은 마을을 떠나 이 산골에 들어왔다. 그리고 숯을 굽기 시작했다. 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불을 피우고 가마를 돌보고 완성된 숯을 지게에 지고 장에 내다 파는 일. 볼 수 없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었다. 글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소. 눈이 없으니까. 강 훈장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소. 숯은 구울 수 있으니까.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화로의 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박문수는 오두막을 나서며 마을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나그네의 눈이 아니었다. 어사의 눈이었다. 마을 우물가에서 노파에게 슬쩍 물었다. 저 산골에 사는 눈먼 노인이 누구냐고. 노파는 혀를 끌끌 차며 3년 전 사연을 풀어놓았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슬쩍 물었다. 그 청원서 혹시 본 사람이 있느냐고. 노파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가게 주인 최 씨가 그 글을 옮겨 적어둔 게 있다던데요. 워낙 조리 있는 글이라 나중에 혹시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박문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을 곡물 상인 최 씨를 만났다. 술 한 사발을 함께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2년 전 이야기가 나왔다. 최 씨는 처음엔 경계하다가 박문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풀렸다. 그는 방 안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 접혀있는 종이 강 훈장이 쓴 청원서의 필사본이었다. 박문수는 그것을 받아 읽었다. 명문이었다. 수치는 정확했고 논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 한 장의 글이 50대의 곤장과 두 눈의 빛을 앗아간 것이었다. 그는 그 내용을 모두 기억에 담았다. 사흘 더 마을에 머물며 박문수는 창고 담당 아전들을 찾아다녔다. 주막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술을 함께 마시고 장터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척 가격을 물어보고 이것저것 캐물었다. 사람들은 나그네인 줄 알고 입을 열었다. 실제 세금과 장부상 세금의 차이, 수령이 챙겨가는 액수, 어느 창고에 숨겨두는지까지. 박문수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였다. 마지막 날 밤 그는 혼자 숙소에 앉아 정리했다. 2년치 착복 곡물 500석.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세금 은자 400여냥. 그리고 강 훈장의 무고한 죄. 박문수는 붓을 집어들었다. 손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다. 닷새째 되던 날 이른 새벽이었다. 관아는 아직 조용했다. 수령 이 씨는 따뜻한 방 안에서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앞마당에 당직을 서던 사령 하나가 졸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갈랐다. 낮고 단호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관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마패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받아 번쩍였다. 잠자리에서 끌려나온 수령 이씨는 뜰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낯빛이 재처럼 변해 있었다. 아전들은 달아나려다 문 앞에서 붙잡혔다. 창고지기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납작 엎어졌다. 박문수는 천천히 말했다. 장부를 가져오시오. 장부가 펼쳐지자 박문수는 자신이 조사한 수치와 하나하나 대조해 읽어내려갔다. 조작된 세금 기록, 실제로 창고에 들어온 곡물과 장부상 수치의 차이, 수령이 착복한 금액의 흐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문수는 3년 전 청원서 내용을 또렷하게 읽었다. 강 훈장이 쓴 그 문장들이었다. 관아뜰에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 수령 이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판결이 내려졌다. 수령 이씨는 즉각 파직.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 착복한 곡물 500석과 부당 징수된 세금은 전액마을 백성들에게 반환할 것. 그리고 강씨 훈장의 무고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심하여 아들의 이름을 죄인 명부에서 삭제할 것. 마지막 판결이 읽혔을 때 뜰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판결을 마친 박문수는 관복을 다시 나그네 도포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산길을 올랐다. 눈은 전날보다 조금 녹아 있었다. 낮 햇살이 설원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박문수는 오두막 앞에 멈추었다. 마당에서 강 훈장이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고 있었다. 소리로 나무의 위치를 가늠하고 손으로 각도를 잡고 팔에 힘을 실어 내려치는 것이었다. 눈이 없어도 수백 번 해온 일이었다. 어르신. 강 훈장이 도끼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며칠 전 그 나그네 양반이요? 그렇습니다. 이 추운데 또 오셨소? 들어와 불이나 쬐시오. 박문수는 들어가는 대신 마당에 서서 말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리고 도끼를 건네받으며 말을 이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작 패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박문수는 한 토막씩 힘있게 내려쳤다. 강 훈장은 처마 밑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얼마 전부터 힘이 달려 한 번에 많이 패지 못했는데 그 나그네의 도끼질은 힘차고 빨랐다. 한참이 지나 박문수가 도끼를 내려놓았다. 어르신, 저는 사실 암행어사입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 훈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마에서 녹은 눈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오늘 아침 수령 이씨는 파직되었습니다. 3년 전 청원서도 공식적으로 재심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아드님, 이제 죄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곧 일이 올 겁니다. 강 훈장의 두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다. 거짓말이요? 사실입니다, 어르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강 훈장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눈물이 허연 눈 위를 타고 천천히 볼을 적셨다. 5년을 넘게 참아온 것들이 소리도 없이 흘러내렸다. 고맙소 나그네 양반 아니, 어사나리. 박문수는 말없이 그 앞에 앉았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말해주지 않으셨다면 모를 뻔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어르신께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압니다. 그의 봄이 왔다. 눈이 녹고 산길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무렵 오두막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급하고 힘찬 발걸음이었다. 강 훈장이 귀를 기울이자 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 아들이었다. 죄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진 강 씨의 아들이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2년 동안 일을 못해 야위어 있었지만 그 손에는 힘이 가득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강 훈장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쥐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들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숯가마를 함께 돌보고 장에 나가 숯을 팔고 겨울이 오기 전에 장작을 준비했다. 강 훈장은 더 이상 혼자 지게를 지고 눈 쌓인 산길을 오르지 않아도 되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두막 문 앞에 낯선 것이 놓여 있었다.
작은 나무 화분이었는데 거기에 소담하게 피어난 흰 꽃이 담겨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었다. 발자국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아들이 화분을 집어들고 물었다. 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강 훈장은 손을 내밀어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얇고 부드럽고 봄 햇살처럼 따뜻한 감촉이었다. 모르겠다. 그냥 좋은 꽃이구나. 마을 사람들은 훗날 그 꽃을 백설화라 불렀다. 눈 속에서도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이었다. 강 훈장의 오두막 앞에 놓인 그 꽃처럼 어떤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나는. 박문수는 그 무렵 이미 다른 고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그네 도포를 걸치고 낡은 집신을 신고 봄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이번 겨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박문수는 잠시 걷다가 말했다. 눈 쌓인 산길에서 지게를 지고 혼자 걸어 내려오던 사람이 있었소. 눈먼 노인이었소. 하지만 그 걸음이 내가 평생 본 걸음 중에서 가장 고든 걸음이었소. 바람이 지나갔다. 박문수는 다시 걸었다. 그의 뒤로 산골에 핀 진달래가 봄 햇살 아래 붉게 흔들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곧게 걸을 수 있다.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봄이 온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